111페이지. 이제 수요 탄력성이라는 게 나오네. 탄력성. 탄력성이라는 것은 어떤 충격이나 변화를 줬을 때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서 측정하는 건데, 충격에 비해서 반응의 정도가 크게 나타나면 탄력적이다라고 불러주고, 반응의 정도가 작으면 비탄력적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심심해서 앞에 사람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딱 때렸더니 맞은 사람이 아야 말로 하세요 하고 끝났대요. 탄력적 비탄력적. 한번 실습해볼까요? 실습? 비탄력적이죠? 그렇죠? 근데 앞에 사람을 때렸더니 앞에 사람이 갑자기 책상에 올라가서 나를 밟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탄력 비탄력. 탄력적이죠. 그러면 때리려면 누굴 때려야 돼? 안 때리는 게 좋아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찍어. 누굴 때려야 돼? 비탄력적인 사람 때려야 된다. 자, 때리려면 누굴 때려야 된다? 비탄력적인 사람 때려야 된다. 이거 중요한데 조금 있다가 이제 중간에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해 줄게요. 자, 이제 탄력성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딱 밑줄 하나만 그어놓을게요. 맨 저기 111페이지 그 중간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수요에 대한 논의는 자 밑줄 정량적이 아니었고 정성적이었다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 지문 지워버리세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오해스럽게 나왔는데 일단 그 지문 지워봐. 정량적이 아니고 정성적이다. 그 지우고요. 지우고 나서 정량적 지표 동그라미 정성적 지표 X 일단 이렇게 먼저 써봐. 이렇게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고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일단 써봐요. 딱 한 번 시험에 나왔거든요. 한 번. 예, 근데 그냥 들어보면 이제 자 지금 우리 탄력성 할 거예요. 탄력성 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고, 다음 소득 탄력성이라는 게 있고,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냥 읽어볼게. 1번부터. 자, 1번부터 시작. 가격 탄력성 2번, 소득 탄력성 3번, 교차 탄력성. 자, 일단 요거부터 할 텐데요. 자, 다른 탄력성은 분명히 앞에 소득, 교차라는 용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란 말이 없어도 그냥 가격 탄력성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달라짐에 따라서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수요 또는 공급 양이 얼만큼 변하는지 측정하는 것이다. 이걸 측정하는 것을 일단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가격이 달라짐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양이 얼만큼 변하는지 그 양의 변화를 측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양의 변화를 측정한다 해서 우리는 정량적 지표를 이용한 분석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정성적 지표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닌데, 예를 들어서 광주 서구에 갑돌이가 살고 있는데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가 광주 서구를 주목해. 그래서 관광객이 서구 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갑돌이 때문에 서구 지역 경제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갑돌이라는 사람이 서구 사는데 노벨 문학상을 받아가지고 서구 지역의 경제 파급 효과가 연간 5천억이다. 뭐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런 건 구체적으로 따져본 게 아니고 추상적으로 판단한 거거든요. 그런 개념이 정성적 지표예요. 다시는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지표로 분석한다? 정량적 한마디만. 다음. 일단 책을 좀 넘길게요. 이제 넘겨놓고요. 이제 112페이지 일단 가만 놔두고 먼저 말을 좀 들을게요. 개념 정도만. 가격 탄력성은 이건데, 아무튼 가격 탄력성의 개념을 볼 때 먼저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수요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이 있는데, 자 잠깐만. 아무 말 없이 수요 탄력성 하면 셋 중에 무슨 탄력성을 말한다?
가격 탄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개념 먼저 잡을게요. 수요란 사람은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고르는 사람이 수요예요. 선택할 수 있는 대체재가 다양하고 많으면 수요가 탄력적이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제한되면, 대체재가 제한되면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중에 누가 더 탄력적일까요? 돈이 많은 고소득층일수록 선택할 수 있는 대체재가 더 많은 탄력적이겠죠? 그렇죠? 다음. 공급의 탄력성이라는 거는요. 공급의 탄력성은 공급은 시장에서 제공하는 물량을 충분하게 많은 양을 대체해 줄 수 있으면 공급이 탄력적. 시장에서 필요로 한 물건을 충분하게 많은 양을 줄 수 없으면 공급이 비탄력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좀 이따 책에다 체크해 줄 텐데 가장 잘 나오는 지문 중에 또 하나가 여기 있어요.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주택 가격은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상승하죠. 그런 거는 안 물어봐. 당연한 거니까. 근데 주택 수요가 증가할 때 주택 공급이 탄력적인 경우와 비탄력적인 경우 어떤 경우에 가격은 더 많이 오를까요? 오케이, 요겁니다. 요거. 예. 자,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데 주택 공급 물량이 원활하게 빨리 따라서 증가를 해준다. 탄력적이라면 가격이 올라도 조금밖에 안 오르겠죠. 근데 문제는 주택 수요는 증가해서 주택이 부족해서 난린데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많은 양이 제공될 수 없다면 가격은 더 많이 오르지 않겠어요? 따라서. 자, 주택 수요가 증가할 때 주택 공급이 어떨수록 비탄력적일수록 예, 주택 가격은 더 많이 오르게 된다. 그래서 오늘 프린트물 10번에 있나? 10번. 요거 좀 이따 체크해 줄게요. 다시 읽어볼게요. 수요가 증가할 때 주택 공급이 탄력적인 경우보다 비탄력적인 경우에 가격 상승은 더 크게 나타난다. OX. 그 지문이 일단 시험에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요것도 한번 더 들어볼게요. 수요 탄력성에서도 역시 종종 서비스 문제가 하나 나오거든요. 일단 볼게요. 주거용 부동산하고 상공용 부동산이 있어요. 주상공. 잠깐만. 저번 주에 택지 주상공 들어본 것 같은데? 택지는 주상공 들어봤죠? 그죠?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까요? 여기 전철역이 이렇게 있어요. 상거리가 있는데 전철역 1번 출구, 2번 출구, 3번 출구인데 3번 출구는 뭐 단독주택 일부 좀 있고 공원이 이렇게 있어. 공원이. 뭐 유원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2번 출구는 단독주택 중심의 지역이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이렇게. 예. 1번 출구 옆에는 관공서도 있고 큰 대학병원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유동인구가 되게 많아요. 근데 1번 출구 바로 옆에 정말 목 좋은데 여기에 갑돌이가 편의점 하고 있는데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된대요. 돈 엄청 번대요. 근데 갑돌이 요즘에 고민이 좀 있어요. 왜냐? 임대인이 자꾸 월세 올려달라는 거야. 환장이 죽겠어요. 나가고 싶어. 근데 갑돌이가 못 나가. 왜냐? 상공업용 부동산은 지역도 중요한데 목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일대에서 이 좋은 목을 대체할 수 있는 목은 대체재가 많아 적어? 적죠.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야. 임대를 올려달라 해도. 따라서 상공업용 부동산은 탄력적, 비탄력적. 대체재가 적으니까 비탄력적 맞죠? 그렇죠? 다음. 여기 좋은 학교 생겼어요. 근데 갑돌이 이제 A라는 사람 여기 사는데 이 학교를 A를 보낼 수 있대. 자,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은 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역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 내에서 A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주택은 이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주택은 A밖에 없나? 아니죠. A처럼 이 학교 혜택을,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주택은 많아 적어? 많죠? 그렇죠? 따라서 주거용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대체재가 많다 적다? 적다.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누가 더 탄력적이다? 주거용이 더 탄력적이다. 자, 주상공 중에 누가 더 탄력적이다? 주거용이 더 탄력적이다. 시험에 종종 서비스 문제가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느냐? 다음 중 틀린 거 고르시오. 3번.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상업용 또는 공업용 부동산이 더 탄력적이다. OX. X. 누가 더 탄력적이다? 주거용이 탄력적이다. 이런 게 종종 나옵니다. 뒤에 이제 나중에 나오고요. 다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112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니까 그림 4번에 수요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뭐 곡선이 뭐 기역, 니은, 디귿 막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죠. 그죠? 자, 근데 그거 하나도 안 보고 또 113페이지 오른쪽에 보니까 뭐 이것저것 막 나왔는데요. 자, 이거 안 보고 칠판을 통해서 갈 겁니다.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탄력성에 따른 곡선의 형태를 볼 텐데, 자, 이것도 책에 없는 건데 곡선 하나도 그리지 않고 다 잡아낼 수 있거든요. 말로만 써가지고 4줄 써줄 거예요. 그리고 안 지울 테니까 쉬는 시간에 책 기퉁이 어딘가에 딱 써놓으세요. 그러면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으니까. 자, 이제 볼게요. 자동차가 시내 주행을 하다가 고속도로 진입하면 차량 연비가 급격히 좋아집니다. 그죠? 맞죠? 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면 시내 주행을 하다 보면 갔다가 멈췄다가 브레이크 밟았다 막 하다 보니까 차가 탄력을 못 받는 거야. 근데 고속도로 가면 거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되고 차가 쭉 탄력 받아서 간대. 그러니까 연비가 좋아진대. 그러면 고속도로 놓으면은 수직에 가까워요, 수평에 가까워요? 이것도 고민의 대상이야. 그렇죠. 고속도로 놓으면은 수평에 가깝죠. 그래서 수평에 가까우면 차가 탄력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탄력적이라고 합시다. 자, 묶어서 읽으세요. 시작. 수평에 가까우면 탄력적. 다시. 근데 고속도로를 빠져나와가지고요. 언덕길을 가는 거야, 언덕길을. 그러면 언덕길을 가면 차가 탄력받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점점 경사도가 급해질수록 차는 탄력 못 받겠네? 그래서 다시. 수직에 가까우면 차가 탄력받을 수 있다, 없다? 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반대로 비탄력적이다라고 해. 자, 3번 시작. 수직에 가까우면 비탄력적이다. 자, 일단 이거 가지고 정리 좀 할게요. 예. 고속도로 생각하면 돼, 고속도로. 자, 어디? A의 수욕선과 B의 수욕선이 있다. 자, 누가 상대적으로 수직에 더 가깝죠? B죠. 그럼 B는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얘는 탄력성이 낮다라고 이야기해요. A는 상대적으로 수평이 더 가깝죠? 탄력적인가요? 맞죠? 그렇죠. 그러면 탄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평이 가까우면 무슨 적? 탄력적. 수직이 가까우면 비탄력적. 일단 됐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곡선의 기울기를 봐야 돼. 기울기. 곡선의 기울기는 A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끝에까지 요만큼이래. 근데 B는 바닥에서 저 끝에까지 이렇게 크대. 그러면 기울기는 누가 더 커요? B가 더 크죠? 그러면 B는 탄력성이 작은 B는 곡선의 기울기 값은 크다 작다? 그죠? 곡선의 기울기가 급해 안 만해? 급하잖아. 떨어지면 죽게 생겼네. 그죠? 급함. 다음 반면에 탄력적인 A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기울기 값이 커요, 작아요? 작죠?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다, 완만하다? 완만하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잡고 들어가야 돼. 뭐냐? 탄력성하고 곡선의 기울기 값은 서로 반대입니까?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반비례죠? 그쵸? 요거 딱 어디서 한 군데 써먹을 거냐면 다음 주 수업 시작하자마자 거미집 이론이라는 게 나와요. 거미집 이론. 그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요런 말을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수탄수 공탄발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나중에 다음 주에. 근데 읽어보세요. 무슨 수? 시작. 수탄수. 예, 요게 결론만 나오거든요. 시험에. 그러면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을 비교했을 때 수요의 탄력성이 더 크면 수렴형이다 라고 다음 주에 잠깐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수, 탄, 수 이렇게 암기시킬 거예요. 반대로 공탄발이라고도 있거든. 그럼 뭘 것 같아요?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면 발산형이다. 이제 이렇게 알려줄게 다음에. 근데 요게 이제 시험 잘 나오는데 아주 쉽게 나오는데
탄력성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기울기 값으로 나와. 그러면 요걸 탄력성으로 표현해 주지 않고 만약에 수욕선의 기울기 값과 공곡선의 기울기 값이 어떻게 나타나야지 수렴형이 되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둘이 반비례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요때 써먹어야 돼요. 요때.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머릿속에 둘 필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냥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 관계다. 그렇게만. 다시 1번 읽어보세요. 시작. 수평이 가까우면 탄력적 수도. 탄력적이란 것은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다 완만하다. 기울기는 완만하다. 기울값은 작다. 이렇게. 다음 3번 읽어보세요. 시작. 수직에 가까우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다 완만하다. 급함. 기울값은 크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가야 돼요. 그러면 일단 다시 1번 읽는데 요거 빼고 읽어. 빼고. 자, 1번 합격하려면 읽어야 돼. 이제 안 읽으면 책에 있는 거 다 그려줘 버릴 거예요. 자, 1번 시작. 수평에 가까우면 탄력적이다. 기울기는 완만. 3번. 수직에 가까우면 비탄력적이다. 기울기는 급함. 자, 스톱. 시험에 이렇게 물어보네요. A의 수욕선, B의 수욕선이 나와. 자, 시험 문제에 하나의 그래프 선상에서 곡선을 두 개를 준다는 것은 비교를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벌써 수평에 가까우면 탄력적, 수직에 가까우면 비탄력적. 들어봤죠? A, B 중에 누가 더 탄력적이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A와 B 중에 누가 더 대체제가 많냐 그렇게 바꿔서 물어봐. 누가 더 대체제가 많죠? B죠. 대체제가 많다는 것은 탄력적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B가 A에 비해서 수평이 더 가깝죠? 그러니까 B가 A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다.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곡선 그리지 않고 고속도로만 생각하면 끝나는 거야. 하나 또 갈게요. 자, C의 공곡선하고 D의 공곡선 있네. 자, 공급의 탄력성.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을 충분하게 제공해 줄 수 있으면 공급이 탄력적.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을 충분하게 제공해 줄 수 없으면 공급이 비탄력적.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항상 내가 저번 주부터 이야기한 게 부동산 공급은 착공과 완공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기억나요? 단기라는 것은 지금 당장이야. 장기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상황을 말해. 그러면 단기 공급은 원활하게 많은 양이 나올 수 없죠. 단기 공급 탄력 비탄력. 비탄력.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는 장기 공급은 탄력. 다시 단기 공급은 비탄력. 장기 공급은 탄력. 자, 벌써 딱 눈에 들어와야 돼. C하고 D하고 누가 더 비탄력적이냐를 그렇게 안 물어보고 누가 단기 공곡선이냐 누가 장기 공곡선이냐 그거 물어봐요. 누가 단기 공곡선이죠? 수직에 가까운 C가 비탄력적이니까 단기 공곡선. 수평에 가까운 D는 탄력적이니까 장기 공곡선. 그런 거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굳이 곡선 그려서 하려고 하지 말고 고속도로 생각하면서 문장으로 그냥 끝내버리면 돼요. 네. 다시 1번 시작. 가까우면 탄력적, 기울기는 완만. 3번 시작. 비탄력적, 기울기는 급함. 자, 수도. 앞에 있는 학생이 이번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99점 맞은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뭐? 대답 안 하네? 지금 여러분들 수준이라면 한 3사람 손잡아야 나올 점수 아니에요, 지금? 어? 무슨 잘했구만. 제가 잘했다고 칭찬해 줬어요. 이 학생 99점 맞았죠? 잘했죠? 만점인가요? 만점 맞았냐고? 아니죠. 만점은 아니지. 만점 100점이니까. 99점은 만점에 가까운 점수지 만점은 아니지. 맞죠? 예, 볼래요? 읽어봐. 읽어봐. 시작. 스톱. 스톱. 이 말이 지금 수평이란 말이야. 1번이? 노란색 밑줄 그은 게? 아니죠. 지금 밑줄 그은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돼. 수평이 아니야. 만점이 아니고 만점에 가까운 거야 지금. 수평은 아니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써볼게. 수평이면, 자, 여러분, 지금 1번 지문과 2번 지문은 완전히 다른 지문이야. 1번 지문은 수평에 가깝다고 그랬죠? 수평 아니거든요. 근데 2번은 완전한 수평인가요? 달라요. 1번은 수평에 가까우면 탄력적이래. 근데 2번처럼 완전한 수평이면 그냥 탄력적이 아니고 뭘 것 같아요? 그렇지. 완전히
탄력적,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 탄력적. 자, 수평이 뭐냐면요. 항상 가격은 똑같대요. 항상 가격은 똑같대.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이제 어차피 해야 되는데 지금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원래 균형이 먼저 나오고 탄력성이 나오면 좋을 텐데, 자 이제 봅니다. 자, 수평이란 게 있어요. 수평.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0원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잠깐만 수요곡선이 이렇게 있고 공곡선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가격이 100원이래. 근데 균형점이 여기다가 수요곡선 이리 오고 공곡선 이리 오면 이리 올 수도 있고 수요곡선 이리 오고 공곡선 이리 오면 이리 올 수도 있어. 암튼 균형점이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이 노란색 선상에서만 움직인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항상 가격은 얼마다? 100원이에요. 그래서 수평은 앞으로 뭐고정? 가격고정이라고 그래. 자, 수평은 항상 뭐고정? 가격고정. 다음. 수직은 아까 들어봤어요. 정한이. 균형점이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이 수직선상에서만 움직인다라고 하자. 그러면 항상 가격에 상관없이 뭐는 똑같냐면 양은 똑같거든요. 그러면 수직은 뭐 고정이냐면 양 고정이에요. 자, 따라서 그냥 해봅시다. 자, 수평은 뭐 고정? 항상 가격 고정이고 수직은 뭐 고정? 양 고정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수평이면 완전 탄력적, 항상 뭐 고정이다. 가격은 고정 불변이다. 이렇게. 다음 1번, 2번 묶어서 해볼게요. 시작. 수평에 가까우면 탄력적, 기울기 완만. 2번. 수평이면 완전 탄력적, 가격은 고정이다. 됐고요. 3번. 수직에 가까우면이라고 그랬죠. 그럼 3번은 수직이에요? 가깝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4번은 정말 완전한 수직이면, 자, 3번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요. 수직에 가까우면 비탄력적이라고 그랬어. 근데 4번은 완전한 수직이래. 그러면 그냥 비탄력적이 아니고 무슨 비탄력적일까요?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불러줍니다. 뭐라고 불러준다? 완전 비탄력적.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 수직은 요게 수직이야. 수직이란 것은 항상 양의 변화가 있다 없다. 양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무슨 고정이냐면 양고정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수직은 뭐 고정? 양고정.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시작. 수평에 가까우면 탄력적, 기울기는 완만. 2번. 수평이면 완전 탄력적, 가입고정. 3번. 수직에 가까우면 비탄력적, 기울기는 급함. 4번.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적, 양고정. 요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써먹을 거 가만 놔두고요. 가만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요거 먼저 진행을 해가지고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봅니다. 이제 가격과 양의 변화를 이제 한번 그냥 보려고 책 지금 찾으려고 하지만 책이 없어. 변칙을 좀 쓰려고 변칙을. 자, 일단 여기 볼게요. 먼저 우리 수요가 종전보다 증가하고 공급이 수요가 증가하고 종전보다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고요. 종전보다 공급이 증가할 수도 있고 종전에 비해서 공급이 감소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가격과 거래량은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제 이걸 체크를 이제 한번 할 텐데 책을 잠깐 여기 좀 봐드릴까요? 아직 처음 공부하신 거라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잠깐만 어디를 가보시냐면 저기 127페이지를 잠깐 가볼게요. 일단 가볼게요. 그냥 용어만 살짝 들어볼 건데요. 자, 여기 볼래요? 그냥 여기 볼게요. 이제 수요곡선, 공곡선 이렇게 있는데 가격과 이제 수량 있어요. 그러면 수요 공곡선이 교차하는 점을 뭐라 불러주냐면 균형점이라고 그래요. 자, 수요곡선이 교차하는 점을 뭐라 한다? 균형점. 그리고 이제 이 균형은 서로 같다가 균형이에요. 같다가 뭐가 같냐면 접시저울이 이렇게 있거든요. 접시저울이. 자, 두 접시저울이 있는데 수평이 되기 위해서는
한쪽 접시 저울에는 10kg를 올려놨는데 오른쪽 접시 저울에는 5kg를 올려놨다. 그러면 접시 저울이 수평이 안 되고 이렇게 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접시 저울에 양쪽에다가 똑같은 무게를 올려놓으면 수평이 되겠습니까? 수평이 되려면 양쪽 무게가 서로 똑같아야 되겠죠. 이게 바로 균형이거든요. 그냥. 그래서 균형이란 것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과 공급자가 원하는 게 서로 같대요. 소비자가 나 90원에 살래. 근데 공급자는 안 돼. 나 110원에 팔 거야. 거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소비자가 그래 그럼 나도 한 발 양보해서 100원 주고 살게. 공급자도 그래 나도 100원에 팔게. 그러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그걸 그냥 균형이라고 그래. 균형. 예. 자, 어디 잠깐만. 그러면 요 점은 수요성과 공급성이 교차하는 점, 균형을 이룬 점이래요. 합의가 됐대. 그럼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균형점에 의해서 100원이라는 가격에 100개가 거래가 된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100원을 이런 거 가지고 오답 주는 거 아닙니다. 시장 가격 또는 균형 가격이라고 그래. 무슨 가격? 균형 가격. 무슨 가격? 균형 가격. 다음. 100원이란 가격에 소비자는 100개를 사기로 하고 공급자는 100개를 공급하기로 했대. 이 100개를 균형 양 또는 균형 거래량이라고 그래. 자, 뭐라 불러준다? 균형 양 또는 균형 거래량 이렇게. 네. 자, 그래서 뭐 그냥 용어만 잠깐 한번 짚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책에 막 저 밑에 127페이지 복잡한 그림 그렸죠. 그거 다 삭제시켜 버리세요. 볼 필요 전혀 없고요. 대신에 맨 밑에 그림 다 삭제시켜 버리세요. 그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127페이지 맨 상단에 보니까 그 검정색 블럭에 혹시 초과 공급 보이세요? 초과 공급 화살표 뭐라고 나왔어요? 임대료 하락. 예, 밑줄 그어 보세요. 두 번째 검정색 블럭 보니까 초과 수요 화살표 임대료 상승 나왔어요? 예, 밑줄. 초과 수요에다 별표 쳐놔. 그놈이 시험이 주거든요. 한번 듣고 갈 거예요. 자, 칠판 여기 주목할게요. 칠판. 초과란 것은 많다예요. 많다. 초과는 많다예요. 초과 수요란 것은 수요가 더 많다. 공급보다. 무슨 말이냐? 수요량이 20개인데 공급량은 10개래. 그럼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더 많다. 그게 바로 뭐냐면 초과 수요입니다. 그러면 초과 수요가 나타난다는 것은 물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말하고 똑같나? 맞죠? 그러니까 가격은 앞으로 오르겠어요? 내리겠어요? 오르겠죠? 그렇죠? 다시. 초과 공급이란 것은 초과는 많다인데 공급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누구보다? 수요보다. 수요는 10명인데 공급은 20개래. 물건이 남는 거죠. 그럼 결국 가격은 상승한다, 하락한다? 하락한다. 예. 딱 여기서는 그것만 나와요. 근데 복잡하겠죠? 밑에 그림처럼 막 이렇게 해석하려면 우리 쓸데없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불필요한 행동하면 안 돼. 자, 초과 공급이라는 것은 공급이 더 많은 상태죠? 그럼 물건이 많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한다, 하락한다? 하락한다. 초과 수요란 것은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거죠. 그러면 공급이 부족한 거죠? 그럼 가격은 상승한다, 하락한다? 어? 상승한다. 뭐 그러면 돼요. 그런데 다음 주에 뭐가 또 나오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부동산 정책이란 걸 할 거거든요. 다음 주에. 근데 우리가 부동산 정책에서 관심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잘 사는 사람의 주택 문제는 관심이 없고요. 저소득층 임차인의 주거 문제, 주택 부족 문제, 그게 우리의 주된 관심사거든요. 다음 주에 계속 나올 텐데 요 용어도 나오고 요 용어도 나와요. 근데 하나는 거짓말 할 때 오답으로만 나오고 하나가 정말 알짜배기거든요. 이 두 용어 중에 어떤 용어가 주택 부족 문제를 나타내는 용어죠? 초과. 제가 아까 어디다 별표 쳐놨어? 그래, 초과 수요가 주택 부족 문제죠? 다음 주 내내 요거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민들의 주택 문제를 다루는 게 주야. 그러니까 초과 공급이 중요하다, 초과 수요가 중요하다. 초과 수요가 우리한테 다음 주부터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우리 이거 이제 한번 해봅시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있잖아요. 그 공부 안 하는 사람 장사꾼한테 물어봐도 다 대답할 수 있는 건데. 아, 제가 그 시장에서 마늘을 팔고 있는데요. 마늘 저기 1kg에
10,000원에 팔고 있어요. 10,000원에. 지금 1kg 이만큼이. 얼마에 팔고 있다고요? 근데 제 심정으로는 사실 얼마를 받고 싶을까요? 1억 받고 싶어, 1억 사실은. 아, 나 1억 받고 싶다니까? 근데 1억은 팔면 사람들이 안 사니까 눈치 봐서 그냥 10,000원 받고 싶은 건데 사실은 더 비싸게 받고 싶어, 사실은. 근데 마늘 사러 오는 사람이 하루에 한 10명 오다가 갑자기 20, 30명으로 늘어났어. 마늘 주사를 맞으면 피부가 탱탱해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마늘 사러 오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나면 내 욕심 이제 부리려고 해, 안 해? 그러면 마늘 팔다가 가격 더 높이지 않겠어요?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닌가? 마늘 파는 할머니한테 물어봐도 할머니 마늘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마늘 가격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린다고 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에 하락해요. 상승하지. 마늘 10,000원에 팔고 있어요. 최소 10,000원 받아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마늘 사러 오는 사람이 급격히 뚝 떨어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썩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6,000원, 7,000원이라도 팔아야지 뭐.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면 마늘 파는 할머니는 가격을 높게 팔겠어요? 낮게 팔겠어요? 당연히. 가격을 낮추겠죠? 하락하지. 마늘 10,000원에 팔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산 마늘이 공급이 대거 증가해버린 거야. 그럼 가격 어떻게 되겠어? 상승해 하락해요? 하락하겠지. 예, 하락하겠지. 마늘 10,000원에 팔고 있는데 우리 마늘은 뭐 문제가 없는데 올해 기후가 안 좋아가지고 다른 마늘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망했대. 그래서 시장에 마늘 공급량이 거의 없대. 그러면 할머니는 이제 어깨에다 힘주고 팔겠죠. 가격 올리겠어, 내리겠어? 당연히 올리겠지. 그러면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하는 거 맞아요? 맞지, 당연히. 이런 거는 좀 이따 책에 나오는데 체크 자체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초등학교에 안 나온 할머니도 다 알고 있는 거지. 안 그래요? 맞죠? 근데 왜 이런 걸 가지고 틀리는지 모르겠어, 진짜로. 어? 할머니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아. 다시.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 하락. 상승. 수요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 상승. 할머니도 아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균형 거래량을 볼 텐데 학원 밑에 약국이 있는데 마스크 하나에 1,000원이더라고. 근데 하루에 마스크를 10개 정도 팔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거래량이 10개야. 근데 갑자기 감기 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연일 방송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방송이 나오니까 갑자기 마스크 수요가 증가할 수 있나요? 맞죠? 그 마스크 사러 온 사람이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 높여서 팔겠죠. 그리고 하루에 10개씩 거래가 되던 게 하루에 수요가 증가하면 20, 30개씩으로 거래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까? 맞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거래량이 증가해, 감소해? 증가하죠. 한 30개씩 팔리고 있어 이제. 근데 3월 달이 됐네. 날씨가 따뜻해지네. 그러니까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죠. 그러면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리고 하루에 30개씩 팔리던 게 수요가 감소하면 하루에 4, 5개로 거래량이 감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면 거래량도 감소하겠네. 맞아요? 맞죠? 패딩이 50만 원이 한 벌에. 근데 진짜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고 있었어. 근데 학원 밑에 패딩 파는 가게를 보니까 하루에 한 5벌씩 팔리더라고. 50만 원에. 근데 패딩 공급이 크게 증가해버렸네. 그러면 대량으로 패딩 공급이 늘어나니까 패딩이 가격이 하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 벌에 19만 원까지 떨어진 거야. 그럼 아까는 나는 비싸서 못 샀는데 이제 가격이 하락하면 나도 참여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학원 밑에서 패딩 파는 옷가게는 하루에 5개 팔리다가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해서 하루에 20, 30개 팔릴 수도 있죠. 그럼 거래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거래량이 증가하죠. 다음, 공급이 감소한대. 그러면 가격은 오르겠죠. 60만 원, 70만 원 되면 하루에 5개 팔리던 게 2, 3개로 판매량이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까? 그러면 거래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거래량이 감소하죠, 감소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잠깐 볼게요. 여기서 사실은 가격은 헷갈림의 대상이 전혀 아니고요. 근데 솔직히 거래량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거래량이. 그래서 분명히 집에 가서 보면 제 유혹할지 몰라요. 아까 1교시 시작하자마자 학교 선생님 자기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반대로 감소한다고 그랬는데 2교시 때는 말을 바꿔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그 말이 아니야. 그 말이 아니고 수요가 증가한다면 가격도 상승하고 수요량이 아니고 거래량이 증가한다 이 말이거든요. 충분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헷갈리면 안 돼. 왜 헷갈리면 안 되냐면요. 볼래요? 여기 한글로 몰아놨어요. 여기도 한글로 몰아놨어. 여기도 증가. 여기 한글로 몰아놨어요. 여기도 맞죠? 자, 따라서 하세요. 증가는 양증가, 감소는 양감소. 시작. 증가는 양증가, 감소는 양감소. 다시 한번 시작. 증가는 양증가, 감소는 양감소. 자, 그럼 있잖아요. 여기서 이걸 그냥 바로 그냥 읽으면서 끝나는 거예요. 볼래요? 수요 증가로 끝났죠. 이게 양이야, 양. 수요 증가하면 양 증가야. 수요 감소는 양 감소. 공급 증가는 양 증가. 공 감소는 양 감소. 그냥 바로 이렇게 쭉쭉 읽으면서 가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거래량은 고민하면 안 돼. 증가로 끝났잖아요. 수요가 감소하면 거래량은 감소. 공급 증가 양 증가. 공 감소 양 감소.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제 써먹는데 어디? 예, 책은 좀 이따 정리하면 돼요, 그냥. 예, 그래서 어디? 첫 번째 문제의 스타일이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거기다가 공급이 역시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면 가격과 양은 어떤 변화가 생기겠는가 그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이제 법칙을 한번 써보는 연습 한번 해볼 건데 자 수요가 어떤 변화가 생기고 공급이 어떤 변화가 생기는데 누가 더 크다 작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가격이나 양 둘 중에 하나는 뭐라고 판단할 수 없는 알 수 없다는 표현이 나와줘야 돼. 알 수 없다는 표현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그러면 요거는 오늘 복습하지 마세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어떤 변화가 생기겠는가 한번 가볼게. 자, 수요가 증가하면 사는 사람이 늘어나면 가격은 상승하죠. 가격이 상승하죠. 그다음에 증가 양 고민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증가는 양 증가. 다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락 증가 양 증가. 저기 수요 공급 사이에서는 어떻게 조합을 한다 하더라도 수요 공급 사이에서 어떻게 조합을 해도 가격과 양 둘 중에 하나는 똑같은 방향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똑같이 나타나는 게 뭐죠? 둘 다 양은 확실하게 증가 맞죠? 그럼 거래량은 종전보다 확실하게 증가한다. 근데 한쪽은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이고 한쪽은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둘 사이에서 누가 가격이 더 얼만큼 더 올랐는지 더 내렸는지 크기 자체가 표시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럼 가격은 종전에 비해서 더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판단할 수 없대요. 그래서 가격은 알 수 없다를 차고 나와야 돼. 이렇게.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근데 이것도 그냥 지금 듣는데 나중에는 또 이렇게도 안 가르쳐줘요. 이렇게 안 하고 누가 더 크다 작다 이런 표현이 없으면 반드시 하나는 뭐가 나와야 돼. 알 수 없다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나왔어요? 증가, 양 증가. 여기도 증가. 둘 다 증가니까 확실하게 양은 증가하고 나머지는 알 수 없다. 끝. 이렇게 나중에 끝내버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복습하지 않고 그냥 수업 시간에만 몇 번 들어보면 정리가 되니까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듣기만. 또 그리고 이게 실제 기출문제가 한번 어떻게 나왔냐면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면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 분명히 하나는 알 수 없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1번, 2번, 3번, 4번은 가격은 상승한다, 하락한다,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렇게만 나오고 알 수 없다가 없는 거야. 5번 지문에 딱 알 수 없다는 용어 하나 나왔어. 그러면 문제 풀면 안 되고 바로 뭐 찍으면 돼요? 알 수 없다. 5번 찍으면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러면 어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 그러면 가격과 양은 어떤 변화가 있겠는가? 수도. 누가 더 크다 작다 없죠. 하나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알 수 없다 나와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은
상승하죠. 증가 양 증가.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죠. 양 감소. 항상 똑같이 나오는 게 뭐죠? 가격. 가격은 뭐 한다? 상승하는 거죠. 둘 다 상승 요인이니까. 근데 양은 한쪽은 늘어나는 요인이고 한쪽은 줄어드는 요인인데 크게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지만 양의 변화는 알 수 없다. 이제 요렇게 이제 나중에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전혀 이제 지금은 뭐 처음이라 그렇지만 하나도 문제 안 돼. 요것만 딱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나중에 전혀 문제 안 됩니다. 복습 안 해도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수요가 어떻게 되는데 증가 또는 감소, 공급도 어떻게 된다. 근데 수요 증가 영향이 공급 증가 영향보다 더 크다. 자, 이제 가볼까요? 다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필기하지 마세요. 증가하다. 근데 수요 증가 영향이 더 크다. 그러면 한번 써보게. 수요가 증가한다면 가격은 상승하죠. 증가양 증가.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하락. 증가양 감소. 맞죠? 그렇죠? 항상 똑같이 나타나는 게 있다고 그랬어. 뭐? 여기서는. 미안해. 예. 뭐가 항상 똑같아요, 둘이? 양은 확실하게 둘 다 증가하는 거 맞죠? 그렇죠? 근데 가격은요. 가격은 있잖아요. 알 수 없다 하면 안 돼, 이제는. 왜냐면요. 공급 증가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영향보다 수요 증가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영향이 더 크대.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어요. 뭐냐?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서 가격이 50이 내렸다. 근데 수요가 증가하면 그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가격은 100원이 오른다. 그러면 가격 100원 오른 거 가지고 50원 하락하는 거 메꾸어도 종전보다 가격은 50원 올랐죠. 그러면 가격은 종전보다 상승한다, 하락한다? 상승한다라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게 난이도가 더 높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더 난이도가 더 낮아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얘가 더 크죠. 그러면 작은 놈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큰 놈만 가지고 가격과 양을 써주면 그게 바로 답이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이렇게 그냥 찍어버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쉬운 거지. 다시 한번 또 해볼까요? 그러면 두 번째,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 스톱. 아까 1번 문제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했죠. 근데 2번은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했죠. 근데 둘 다 누가 더 크다라고 나왔어? 수요 증가가 더 크다라고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1번하고 2번은 지금 이게 다르잖아요. 근데 결론은 똑같을까요? 에헤이, 그래. 지금은 뭐 큰 놈만 가지고 한다고 그랬잖아. 큰 놈만 가지고. 그러면 작은 놈은 어떻게 하라고? 버리는 거야, 버리는 거. 그러면 큰 놈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얘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되고? 상승하고. 양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면 돼요. 근데 이것도 역시 복습 안 해도 되고, 이제 나중에 이런 테크닉들을 계속 써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우리 문제 좀 잠깐 봅시다. 어디를 잠깐 가보냐면요. 어디? 140페이지 한번 볼까요? 140페이지. 13번 있는데요. 자, 13번. 자, 이제 잠깐 보세요. 이제 막 여러 개의 지문이 나왔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번 지문 잠깐 보면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보다 큰 경우에 어쩌고 저쩌고 되냐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주목하세요. 옛날에는 5번 지문이 한 문제예요. 그냥 5번 지문이. 그래서 수요가 어떻게 되고 공급이 어떻게 되는데 누가 더 크다. 그럴 경우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게 한 문제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지금은 옛날 한 문제가 지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23번이 5문제짜리를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즘에. 그러니까 수요 공급 나오면 있잖아요. 복선을 그래가지고 하면 늦어버려. 아주 보자마자 테크닉 써가지고 푸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번 해봅시다. 좀 부담스럽긴 하네. 어디 5번. 자, 밑줄.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보다 큰 경우 밑줄 그어봐요. 13번에 5번 지문 밑줄. 자, 누가 더 크대? 수요 감소가 더 크대? 큰 놈만 가지고 하자고 그랬잖아. 작은 놈 버리고. 그럼 수요 감소 동그라미 쳐봐, 한번.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공급 감소란 것은 필요 없는 소리죠? 그러면 수요 감소니까 가격은 상승 하락, 하락, 감소, 양 감소.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 감소 맞아요? 그러면 5번은 됐네. 4번. 공급 감소가 수요 감소보다 큰 경우 나왔네. 누가 더 크대? 공급 감소 동그라미 큰 놈만 갖고 하면 돼 이제. 작은 놈 버리고 큰 놈만 가지고 하자고 그랬죠? 그러면 공급 감소니까 가격은 어떻게 되고? 상승하고 양 감소. 맞게 나왔어요? 오케이. 그다음 3번.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큰 경우 나왔죠? 누가 더 크대? 수요 증가 동그라미.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증가니까 양 증가. 맞아요? 맞네. 해결됐네. 다음 1, 2번은 묶어. 1번 지문, 2번 지문 묶으세요. 자, 이제 1번 지문, 2번 지문은 뭘 의미하는 거냐? 1번 시킨 대로 해봐요. 1번. 공급이 불변. 밑줄 그어봐요. 공급이 불변이고. 2번 지문 수요가 불변이고 밑줄 그어봐요. 그리고 7번 잠깐만 봅시다. 잠깐만.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다. 수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지금 있어요. 근데 1번은 누가 불변이래? 1번은 공급이 불변이래. 이 말은 공급 곡선이 옛날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대충 이 자리에 있었는데 공급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수요만 무슨 변화가 생겼대요. 그 말은 공급은 불변이고라는 말은 의미가 없는 소리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뭐만 움직였대요? 수요만 감소했대. 그것만 가지고 답 찾으래. 자,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하죠. 감소, 양 감소죠. 옆에 맞게 나왔는지 틀리게 나왔는지 봐보세요. 틀렸죠. 가격은 하락해야 되는데 상승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어요. 다음 2번 볼게요. 수요가 불변이고란 말 나왔죠. 이 말은 옛날에 수요곡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수요곡선은 그대로 있고 공급만 달라졌다는 거야. 그냥 수요가 불변이고는 지워버리는 거야. 그러면 공급이 증가한다고 나왔죠? 그렇죠? 공급 증가 하나만 가지고 가지. 자,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한다, 하락한다? 가격은 하락하죠. 증가, 양, 증가. 2번 맞아요? 맞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근데 안 그러고 막 그리잖아요. 그리면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요즘 시험 추세가 이러니까. 그래서 방금 제가 이렇게 해드렸던 거 있잖아요. 아무 걱정하지 마. 이거 2번 듣고 3월달 듣고 5월달 들으면 딱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되거든요. 복습 전혀 하지도 말고 이런 게 복습할 게 아니고 이거 기본. 아까 마늘 파는 할머니 있잖아요. 이 기본만 딱 잡으면 돼. 기본만. 다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 하락. 가격. 양 말고. 가격 상승. 수요 감소 가격 하락. 자, 공급 증가 가격 하락. 공급 감소 가격 상승. 그리고 이 거래량은 헷갈리면 안 돼. 이게 바로 양이야. 이게 바로 거래량이라고. 그대로 읽으면 돼. 수요 증가 양 증가. 수요 감소 양 감소. 공급 증가 양 공급 감소 양.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여기다가 하나 더 하고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좀 할게요. 이것도 책에 없는데 알아두면 나중에 굉장히 그러니까 기본서에는 이렇게 변칙이 나오면 안 되는 책이잖아요. 기본서는 그냥 정직하게 나오는 거고 변칙이 나오면 안 돼서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좀 이따가 이어서 계속 설명할게요. 자, 칠판 봅니다. 자, 수요곡선, 공급곡선 이렇게 있어요. 균형점이거든요. 이 균형점에 의해서 현재 100원이라는 가격에 100개를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100원이라는 가격에 100개. 근데 균형점이 움직이는데 이 노란색을 기준으로 노란색 선상에서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거래량이 100개, 110, 120, 130, 140, 90, 80, 70 거래량은 달라질 수 있으나 항상 뭘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100원. 100원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수평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뭐 고정이냐면 가격은 불변, 가격 고정입니다. 자, 수평은 뭐 고정이다? 가격 고정이다. 다음. 이 횡축이 가격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균형점이 노란색을 기준으로 요런 대로 이런 대로 이동하게 된다면 현재보다 가격은 110원, 120원, 130원, 140원
균형점이 위로 간다는 것은 상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지금보다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다. 지금보다 가격이 뭐한다? 상승한다. 다음. 균형점이 노란색을 기준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가격이 90원, 80원, 70원 하로 내려오면 가격이 종전보다 하락합니다. 하로 내려오면 가격이 종전보다 어떻게 된다? 하락. 그래서 다시 상하는 뭐를 말하고 가격. 상은 가격 말 그대로 상승. 자, 상 가격 뭐? 상승. 하는 가격 하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균형점이 움직이되 이 파란색 선상을 기준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파란색. 파란색은 수직인가요? 맞죠?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가격은 10원, 20원, 50원, 70원, 100원, 120원, 130원 가격은 달라지더라도 항상 양은 똑같을까요? 양 고정입니다. 자, 수직은 뭐 고정? 항상 양 고정이에요. 양 고정. 근데요. 균형점이 수직을 기준으로 이런 대로 이렇게 한대. 이렇게. 그러면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은 거리량이 110, 120, 130, 140, 150 우측으로 간다는 것은 거리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다음. 균형점이 좌측으로 간다는 것은 거리량이 90, 80, 70, 60 좌측으로 간다는 것은 거리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그래서 좌우는 뭐가 움직이는 거냐면 양이 움직이는 거예요. 좌우는 뭐가 움직인다? 양. 좌로 간다는 것은 90, 80, 70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양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우로 간다는 것은 양이 110, 120, 130 늘어나는 거예요. 우는 증가, 감소. 증가. 다시. 좌우는 뭐가 움직이는 건데? 양이 움직이는 거예요. 좌는 양, 감소. 우는 양, 증가. 자, 묶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상하 좌우 수직 수평 시작. 상하 좌우 수직 수평. 상하는 뭐가 움직인다? 가격. 상은 가격 상승. 하는 가격 하락. 좌우는 뭐가 움직인다? 양. 좌는 양 감소. 우는 양 증가. 수직은 뭐 고정? 양 고정. 수평은 가격 고정. 요 놈이 엄청 중요합니다. 요 놈이. 요게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아예 칠판 그대로 놔두고 잠깐 휴식했다가 이어서 딱 큰 단락 만들어내고 책에다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휴식했다 하겠습니다.